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재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고만장해진 트럼프가 여기저기 무신경한 발언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책 없는 말들을 꺼내며 한국의 신경을 긁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재집권 시 북한과 손을 잡겠다 라고 발언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열받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독재자들을 추앙하고 불법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도대체 전 세계 정세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가끔 트럼프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어린애 마냥 원하는 것을 일단 말로 뱉고 그 다음 주변인들에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 같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트럼프 후보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오히려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대선 유세에서 스트롱맨 철권 통치자, 독재자들을 향해 친밀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며 망언을 내뱉은 것인데요. 또다시 한국을 건드려버린 트럼프에 제대로 열받은 한국, 결국 꺼내 선 안 될 것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현재 미국 군사 매체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역습,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인 것일까요? 그간 미국이 적대해 한국도 함께 거리를 둬왔던 나라들과 갑작스레 바짝 가까이 다가가며 친밀함과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 행동으로 트럼프나 미국이 얻게 될 이익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현지 시각 20일 워싱턴 포스트 WP, 가디언 등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유세에 나서 자신이 피격을 받은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시 주석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철권으로 14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한다. 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시진핑 주석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아기처럼 보이게 만든다며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현재 우크라이나와 불법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똑똑하고 터프한 인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임하던 시절 이들과 매우 잘 지냈다 며 자신의 능력이 이 정도라고 의기양양해했는데요. 또한 자신이 재임했을 때 자신은 바이든과는 달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잘 지냈다고 어필했습니다. 독재자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을 뽐내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나는 그에게 왜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뿐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긴장을 풀고 진정해라고 말했었다. 그는 충분히 가졌다. 그는 핵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긴장을 풀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야구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가자고 했다. 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언행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독재자라고 비난해온 지도자들에 대한 찬사를 2배로 늘렸다. 도대체 이게 국제 정세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핵을 가지고 나라를 독재하는 것이 아주 쿨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그는 독재자가 뭐가 나빠? 라며 오히려 자신이 쿨하고 좋은 지도자인 척하고 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의 선거 활동이 전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자신이 쿨하고 멋져 보이고자 또 바이든을 깎아내리고자 독재자와 잘 지내는 자신이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김정은과의 관계를 부각하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트럼프는 심지어 연설이 끝날 때쯤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한국을 잠시 멀리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쳐 미국 국회는 물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저 핵을 가지고 싶을 뿐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미사일 발사를 막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 주한미군은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불러들이는 게 옳다고 본다. 실제로 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둔미군들을 다시 불러들일 생각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해야 한다. 미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라며 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백인들만이 환호할 만한 연설들을 여러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에게는 북한을 알아서 막으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연설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트럼프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주한미군과 해구산이 한국에게는 억제기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군사 매체들은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이 강하게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매체 워조는 트럼프는 아직도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국가임에도 핵무기 없이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다. 지금까지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6회 공기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고 강조하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보통 핵폭탄을 운반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공중에서 투하할 수도,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도, 바다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들 삼각 핵투발 수단이라 칭한다. 이들의 주요 개발 목적이 핵무기들 운반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세계의 핵투발 수단을 전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가이다. 그런데 현무사로 이름이 붙은 이 미사일은 정말 기이한 형태이다.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시험 발사 후 여러 언론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었는데 분석 결과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무사는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해졌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 10상의 속도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KT에 해당한다. 즉 TNT 1000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현무사가 아닌 전 세계 최초로 무려 탄두 9톤을 실을 수 있는 현무5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현무사와 현무5라는 괴물을 보유한 국가이다. 그에 더해 한국에는 이미 4000개 이상의 핵을 만들 모든 재료가 갖춰져 있다. 수치상 한국은 단 4개월이면 4600개가량의 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들이 만일 한국의 이 현무사와 현무5랑 합쳐지게 된다면 그 위력은 북한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무슨 대수인가? 아마 전 세계 강력하다 하는 국가들이 일제히 나서서 한국을 막아야만 할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현무사나 현무5는 각도를 줄이고 탄도 중량을 낮추면 장거리 미사일로 변신하는데 그 사정거리에 드는 나라는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국들이 전부 유효사거리에 듣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간 미국은 한국에 해구산과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억제기를 설치해 길들여왔던 것인데 어째서 트럼프는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려고 하는가? 라며 동탄스러워하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위력이 강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항상 주변 국가들에서 한국을 후려치기만 해 한국의 강력함이 이 정도인 줄은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변국 입장에서는 한국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편이 더 다루기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막강한 나라들 중 하나라는 증표인데요. 이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개발해준 군사연구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루마니아가 K2전차와 K9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즈.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2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의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이 전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존 울비아이지오NU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즈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년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2 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2 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랍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센은 한국의 K2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센은 현재 현대로템과 하나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2 전차는 연간 15만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만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5,000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 문반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 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정보당국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마하 5 이상의 속도와 더불어 7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해 요격이 불가능한 데다 불규칙적 회피 기동 능력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끝낸 국방부 측에선 북한의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볼 수 없으며 핵심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마5 수준으로 빠르지만 고도는 50km 이하로 매우 낮고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7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지도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동형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범 모델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게 되자 중국 측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강력한 동맹인 줄 알았던 러시아 측에서 한국에게 극초음속 관련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측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와 충돌할 경우 상상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으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변상련의 처지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을 대표하는 양국은 과거부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세계적 철수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의 닝샤자 지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군사훈련이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둔 최초의 훈련이며 양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참관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항공모함, 잠수함 등 첨단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과 전략 자산 개발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협력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슬쩍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이 등장하자 중국 측은 매우 당황하며 러시아를 향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를 공개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는 9m의 무게는 2.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험 모델이지만 탄두와 레이더만 장착하게 되면 당장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하이코어는 올해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되는 램제트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개발에만 몇 년 이상 몰두하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극초음속 핵심 기술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곧이어 극초음속 엔진에 필요한 공기흡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엔진은 기존 엔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이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극초음속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극초음속 관련 데이터를 쌓아와 2018년부터는 마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5의 속도면 중국이 현재 상용화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기술이 있기까지 러시아 측이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당시 빌려간 금액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국가는 결국 붕괴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에게 갚을 돈이 없자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군수물품으로 받는 불곰 사업은 여러 해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부터 대전차 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이 들어왔고, 잠수함과 헬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측 장비를 해체 후 다시 조립해 분석한 뒤 한국형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 장비도 있지만 불곰 사업으로 인해 개발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 진행한 나로우 프로젝트에서도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러시아의 항공 우주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 경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로우 프로젝트를 통해 순수한 우주 개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우 발사 연구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중국과 일본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합동 개발한 나로우의 킹모터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항모킬러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공개되며 중국이 전략 자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 수백 km 밖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조용하게 발사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20년 동안 100조 원을 넘게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항공모함을 단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장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군은 급격히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활동이 잦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항모킬러와 같은 전략 자산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확보한 일부 전략 자산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인 줄 알고 서방 세계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른 어설픈 기술도 아니고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으로 중국의 전역을 타격 가능하며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덩치만 커다란 중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레이더에 쉽게 포착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중국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 장비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가이지만 주변국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만한 첨단 전략 장비를 확보하고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으로 한국의 군사력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기에 한국은 최첨단 전략 무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한국이 미국과의 사거리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차세대 현무미사일을 공개했다며, 이것은 한국이 미리 개발해두고 숨겨왔던 것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 개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미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기대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접한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의 발사체를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선 음속의 3배 즉 마하 3 수준의 속도로 요격하고 있지만, 극초음속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만든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한 극초음속 기술 시험에 실패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성공하며 방어하기 어렵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 미사일
S-500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아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뿌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으로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에 미사일 기술을 접목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비슷한, 어쩌면 러시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러시아의 츠르콘 미사일의 외형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산업의 뿌리가 러시아에서 시작된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해군 내 잠수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에서 무겁고 느린 중국의 항모가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전략 자산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항공모함을 숨기기 바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중국이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는 한국에게 막대한 기술 전수를 해주며 중국의 턱 밑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어도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문 선두에 오르겠다. 지난 3월 15일 폭스바겐 그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올해 100만 대의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3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4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생산에 나서는 내재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배터리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배터리셀을 수급하고 원하는 성능의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생산 능력 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6곳을 2030년까지 독일, 스웨덴 등에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폭스바겐은 배터리 관련 비밀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출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을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25년이면 그보다 2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최소 12겹 이상의 다층 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데 퀀텀스케이프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4겹의 다층 배터리 셀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말까지는 810겹의 다층 셀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12년부터 퀀텀스케이프와 협업해왔으며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 투자한 최대 주주입니다. 즉, 퀀텀스케이프만 믿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스바겐이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 퀀텀스케이프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폭스바겐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렇게 자신했던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공매도 전문 투자자인 스콜피온 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비전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SPAC를 통한 사기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지난해 9월 SPAC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폭등시킨 후 팔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스바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퀀텀 스케이프의 전 직원은 우리가 시도했던 것 중 일부분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노벨상을 탈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콜피온 측은 심층 인터뷰와 조사를 바탕으로 퀀텀 스케이프가 발표한 핵심 개발성과는 모두 사실을 오도했거나 과장되어 있고 일부는 속임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퀀텀 스케이프의 주장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퀀텀 스케이프의 사기 논란으로 폭스바겐의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자 BMW는 긴급 발표를 합니다. BMW도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전고체 배터리에 이목을 집중시킨 것인데요. BMW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시제품 및 양산 계획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BMW가 함께할 회사가 삼성 SDI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BMW는 배터리 연구 개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9년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 SDI 배터리는 BMW i3i8 등에 독점 공급됐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 SDI가 BMW 그룹에 10년간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2012년 삼성전자 사장 재직 시절 독일로 날아가 당시 BMW 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양사의 배터리 사업 진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삼성 SDI는 올 하반기부터 5세대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역시 BMW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전고체 배터리 탑재도 삼성 SDI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퀀텀 스케이프 논란으로 폭스바겐, BMW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언제 오든 간에 그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요타에서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30년 내 상용화도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기술적 문제가 많고 비싼 가격 역시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주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다며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2030년에 다른 전지로 패러다임이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로선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3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즉 시점이 문제일 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모터쇼인 상하이 모터쇼의 주제가 전기차로 이뤄졌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는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양산형 전기차가 대거 출품됐습니다. 세계 배터리 빅3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모터쇼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말로 갈수록 흑자 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하이 모터쇼에서 또 하나의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GENESIS 제네시스의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언론 매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집중이 극에 달했던 건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입니다. 보통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차의 결함과 연관져 악재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이번 사고가 10엠나 굴러떨어져
전복이 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고 결과가 우주의 과속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GV80을 탔기 때문에 우주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의 반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는 GV80을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 처음 진출한 2016년 G80을 시작으로 매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네시스 세단 라인업 전 차종이 G70, G80, G90 2년 연속 19년, 20년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더 부각되면서 미국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역대급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최근 미국 현지 공장을 다녀오는 등 미국 시장 판매 전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 회장의 방미 일정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주를 만나 위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는 2017년 타이거 우즈 재단과 10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고 정 회장은 타이거 우즈와 단순 업무 관계를 뛰어넘는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의도치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역대급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에 등 돌린 폭스바겐, 타이거 우즈의 GV80 사고 등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친 악재들은 모두 호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돌발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